저는 박만수입니다. 올해 75. 사람들은 제게 묻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성공하셨어요? 성공이라니요? 저는 그냥 살아남은 겁니다. 1973년 봄, 22살 때 서울역 앞 구두 닦기 자리를 얻었습니다. 나무 상자 하나, 솔 2개, 구두약 한 통, 그게 전부였습니다. 처음엔 손님이 안 왔습니다. 하루 종일 앉아 있어도 구두 한 켤레 못 닦는 날도 많았습니다. 그러다 어느 날 양복 입은 신사가 왔습니다. 얼마요? 200원입니다. 제대로 닦아줘요. 저는 그날 처음으로 깨달았습니다. 손님 구두에 내 인생이 달렸구나. 그날부터 저는 달라졌습니다. 구두약을 2번 바르고 솔질을 3번 하고 마지막엔 천으로 광을 냈습니다. 손님이 신발을 신고 일어서면서 제 어깨를 톡톡 두드렸습니다. 자네 손재주 좋네. 그리고 500원을 주고 갔습니다. 저는 그날 밤 처음으로 소주를 샀습니다. 50년, 비 오는 날도, 눈 오는 날도, 명절에도 저는 그 자리를 지켰습니다. 1980년대엔 하루 10켤레, 1990년대엔 하루 15켤레, 2000년대 들어서는 하루 20켤레까지 닦았습니다. 한 켤레당 평균 3,000원, 하루 6만원, 한 달이면 180만원, 밥값 빼고, 교통비 빼고, 집세 빼고, 남는 돈은 전부 은행 적금 통장에 넣었습니다. 2003년 9월 17일 제 통장 잔고가 2억 8천만 원을 넘었습니다. 부동산 중개소 문을 두드렸습니다. 종로 3가 쪽에 상가 건물 있나요? 있긴 한데 2억 8천이면 아주 작은 거밖에 없어요. 괜찮습니다. 보여주세요. 건물은 낡았습니다. 3층짜리. 1층은 분식집, 2층은 PC방, 3층은 고시원. 하지만 저는 그 건물이 좋았습니다. 이 건물이 내 자식들 대학 등록금 벌어줄 거야. 계약서에 도장을 찍는 순간 손이 떨렸습니다. 그로부터 20년, 건물 시세는 15억이 됐습니다. 월세 수입은 매달 450만 원. 분식집은 이제 카페가 됐고, PC방은 코워킹 스페이스가 됐고, 고시원은 원룸으로 리모델링 했습니다. 저는 자식들한테 단 한 번도 손을 벌리지 않았습니다. 아들 치국이 대학 등록금, 딸 선이 결혼 비용, 전부 제가 댔습니다. 그게 제 자부심이었습니다. 작년 11월 15일, 제 75회 생일이었습니다. 아침에 치국이한테서 전화가 왔습니다. 아버지, 오늘 저녁 7시에 을지로 한정식집으로 오세요. 올해는 제대로 축하해 드릴거? 저는 기분이 좋았습니다. 그래, 내 자식들 다 컸구나. 을지로 한정식집 산정은 예약제로만 운영되는 곳이었습니다. 1인 8만 원짜리 코스. 아들 치국이가 문 앞에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아버지, 이리 오세요. 방으로 들어가니 딸 선이도 와 있었습니다. 손녀 지우도 함께였습니다. 할아버지, 생일 축하해요. 테이블 위엔 생일 케이크가 놓여 있었습니다. 저는 그 순간 눈시울이 뜨거워졌습니다. 식사가 시작됐습니다. 전복죽, 갈비찜, 도미해 하나하나 정성스럽게 나왔습니다. 저는 치국이와 선이를 번갈아 봤습니다. 내가 이런 날을 보내? 그런데 식사 중간쯤 치국이가 술을 한 잔 비우더니 말을 꺼냈습니다. 아버지, 왜? 제가 요즘 사업 확장하려고 준비 중인데요. 그래? 네. 가맹점을 3개에서 10개로 늘리려고요. 좋은 일이네. 그런데 자금이 좀 필요합니다. 저는 젓가락을 멈췄습니다. 얼마나? 5억 정도요. 아버지 건물 담보로 대출받으면 금리도 낮고 한도도 충분하거든요. 그 순간 선이가 젓가락을 탁 내려놓았습니다. 오빠, 왜? 그게 무슨 소리예요? 뭐가? 아버지 생일날 담보 대출 얘기를 식사 중에 꺼내는 게 말이 돼요? 치국이 표정이 굳었습니다. 야, 나 지금 진지하게 상의하는 거야. 상의가 아니라 통보잖아요. 아버지 건물이 오빠 전용 ATM인 줄 알아요? 치국이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야, 너는 뭐 했는데 입을 놀려? 이혼하고 애 하나 떼놓고 아버지한테 얼마나 신세졌는데? 선이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습니다. 오빠가 사업 망쳐서 빚쟁이들한테 쫓겨 다닐 때 아버지가 얼마 갚아줬는지 알아요? 2천만 원. 그게 지금 무슨 상관이야? 상관 있죠. 오빠는 아버지 돈으로 사업 망치고 빚 갚고 또 사업하고 또 망치고 이제 건물까지 담보 잡으려고요? 저는 입을 열지 못했습니다. 손녀 지우가 울기 시작했습니다. 엄마, 외삼촌이 왜 소리 질러? 선이가 지우를 안았습니다. 괜찮아, 괜찮아. 치국이가 일어섰습니다. 아버지, 저 먼저 가겠습니다. 생각해 보시고 연락 주세요.
그는 지갑에서 카드를 꺼내 테이블에 던지듯 놓고 나갔습니다. 선희도 일어섰습니다. 아빠, 죄송해요. 오빠가 요즘 좀 힘든가 봐요. 괜찮다. 그래도 오늘은 아빠 생일인데. 선희 눈에서 눈물이 떨어졌습니다. 아빠, 저도 먼저 갈게요. 지우가 놀랐어요. 미역국이 식었습니다. 케이크 초는 녹아내리고 있었습니다. 저는 혼자 그 방에 앉아 있었습니다. 종업원이 들어왔습니다. 손님, 괜찮으세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괜찮습니다. 하지만 괜찮지 않았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버스 창밖을 보며 저는 생각했습니다. 50년을 일했는데 생일날 자식들이 재산 얘기를 하네. 내가 뭘 잘못한 걸까? 그로부터 2달 뒤, 올해 1월 23일, 아침에 배가 아팠습니다. 소화가 안 되나? 약을 먹었는데도 통증이 계속됐습니다. 3일째 되는 날 병원에 갔습니다. 박만수 환자분 검사 몇 가지 해야겠습니다. 피검사, CT, 내시경, 검사 결과를 기다리는 일주일은 지옥이었습니다. 1월 23일 오후 2시 병원에서 전화가 왔습니다. 박만수 환자분 검사 결과 나왔습니다. 빨리 오셔야겠습니다. 전화기 너머 간호사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병원 3층 소아기내과 의사 선생님 표정이 어두웠습니다. 박만수 환자분, 네, 췌장암 재발 소견 보입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귀가 멍했습니다. 5년 전에 한번 이겨낸 암이었습니다. 2020년 봄, 갑자기 체중이 줄고 소화가 안 됐습니다. 병원에 갔더니 췌장암 2기, 수술했습니다. 항암 치료 6개월, 다행히 완치 판정을 받았습니다. 이제 괜찮겠지,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암은 돌아왔습니다. 의사가 말했습니다. 3기입니다. 종양이 주변 혈관까지 침범했습니다. 수술은 어렵습니다. 그럼 항암 치료 들어가셔야 합니다. 얼마나 남았습니까? 의사는 잠시 침묵했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1년 안팎입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겠습니다. 가족분들과 상의하시고 혼자 결정하겠습니다. 병원 밖으로 나왔습니다. 겨울 하늘이 낮게 깔려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바쁘게 걸어 다녔습니다. 저만 멈춰 서 있었습니다. 그때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내가 죽으면 저 건물은 어떻게 될까? 치국이가 담보 잡을까? 선이랑 싸울까? 법원 가서 재판할까? 상상만으로도 가슴이 답답했습니다. 내가 평생 일군 게 저주가 되는 건 아닐까? 처음 일주일은 아무것도 할 수 없었습니다. 집에만 있었습니다. TV를 켜도 무슨 내용인지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밥을 먹어도 맛을 느낄 수 없었습니다. 그러다 문득 생일날이 떠올랐습니다. 치국이 얼굴, 선이 눈물, 50년을 구두 닦아 모은 재산인데 자식들은 내 숨도 안 끊어졌는데 벌써 눈이 뒤집혔구나. 서운했습니다. 배신감도 들었습니다. 그래, 니들이 원하는 게 돈이지. 아버지가 아니지. 내가 죽으면 유산만 챙기겠지. 하지만 병실 침대에 누워 천장을 보다 보니 다른 생각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치국이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3년 전 그가 사업 실패하고 빚쟁이들한테 쫓길 때 새벽 2시에 제 집으로 찾아왔습니다. 아버지, 왜 그래, 치국아. 저 2천만 원만 빌려주세요. 안 갚으면 진짜 큰일 나요. 그때 그의 손이 얼마나 떨렸는지 선이 얼굴도 떠올랐습니다. 5년 전 이혼 소송 중일 때 아빠, 저 지우 키울 자신 없어요. 왜? 돈이 없어요. 남편이 양육비도 안 줘요. 제 월급으로는 감당이 안 돼요. 그때 선이가 얼마나 야위었는지 저는 깨달았습니다. 치국이도 사업 망해서 미쳐가는 거고 선이도 애 하나 키우느라 불안한 거겠지. 걔들이 나쁜 게 아니라 세상이 걔들을 그렇게 만든 거야. 그리고 또 다른 상상이 떠올랐습니다. 제가 죽고 난 뒤 법원 폭도 치국이와 선이가 변호사를 끼고 마주 앉아 있습니다. 제 의뢰인은 장남으로서 50%를 요구합니다. 저희 의뢰인은 홀로 자녀를 양육 중이며 경제적 어려움을 고려해야 합니다. 판사가 망치를 두드립니다. 건물을 매각하여 균등 분할하도록 합니다. 치국이와 선이는 서로 눈도 마주치지 않습니다. 그 상상을 하니 가슴이 무너졌습니다. 내가 죽고 나면 저 둘은 영원히 남이 되는 거야. 그러다 문득 이런 질문이 떠올랐습니다. 어떻게 하면 내가 죽어도 저 둘이 싸우지 않고 서로 미워하지 않을 수 있을까? 2월 12일 항암치료 3차가 시작됐습니다. 병원 복도를 걷고 있었습니다. 몸이 무겁고 머리가 어지러웠습니다. 그때 한 젊은 여자가
저를 스쳐 지나갔습니다. 그녀가 떨어뜨린 명함 한 장이 제 발밑에 떨어졌습니다. 저는 주워서 그녀를 불렀습니다. 아가씨. 그녀가 돌아봤습니다. 아, 제 명함이네요. 감사합니다. 명함을 건네주다가 저는 글씨를 봤습니다. 김미소 신탁관리사. 신탁은행. 신탁관리사? 네, 재산관리 상담하는 일 해요. 그녀가 저를 보더니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할아버지, 혹시 환자분이세요? 네, 가족 문제로 고민 있으세요? 저는 씁쓸하게 웃었습니다. 고민이 아니라 지옥이지. 어떤 지옥이신데요? 저는 한참을 망설이다가 말했습니다. 건물이 하나 있는데 자식들이 그걸로 싸워요. 내가 죽으면 더 심하게 싸울 것 같고요. 그녀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가족들이 싸우고 있나요? 그래. 재산 때문에? 그래. 그녀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그럼 제가 도와드릴 수 있을지도 모릅니다. 어떻게? 제 사무실로 오시겠어요? 커피 한 잔 하면서 얘기해요. 저는 그녀의 눈을 봤습니다. 진심이 보였습니다. 그럴까요? 2월 19일 김미소 씨 사무실에 처음 갔습니다. 강남구 테헤란로 건물 12층. 그녀가 A사 용지 한 장을 내밀었습니다. 유언 대용 신탁계약서. 할아버지, 이게 뭔지 아세요?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쉽게 말씀드릴게요. 할아버지가 돌아가신 후 건물이 누구한테 갈지, 어떻게 관리될지 미리 법으로 정해두는 겁니다. 유언장이랑 뭐가 다른데? 유언장은 깨질 수 있습니다. 자식들이 법원 가면 뒤집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신탁은 깨지지 않습니다. 법적으로 보호받거든요. 그녀가 덧붙였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할아버지가 살아계실 때부터 자녀들이 재산에 손댈 수 없게 만든다는 겁니다. 제 귀가 번쩍 뜨였습니다. 3월 5일 신탁 계약서를 작성했습니다. 주요 내용은 이랬습니다. 건물 소유권 이전, 박만수 신탁은행으로 명예 변경. 단, 실질 소유자는 여전히 박만수. 자녀들은 담보 설정 절대 불가. 생전 월세 관리. 월세 450만 원 중 200만 원 박만수 생활비, 100만 원 의료비 적립, 150만 원 신탁은행 보관 사후 분배 대기. 사망 후 분배 방식. 건물 매각 후 현금화. 장남 박치국 30% 4억 5천만 원 추정. 차녀 박선희 50% 7억 5천만 원 추정. 손녀 양육비 명목 20% 3억 원 추정. 특약 조항. 만약 치국이 파산 시 채권자가 상속분 압류 불가. 선희가 재혼 시 배우자는 상속 권리 없음. 왜 딸한테 더 많이 줬냐고요? 김미소 씨가 물었습니다. 저는 답했습니다. 치국이는 남자고 벌 수 있어. 실패해도 다시 일어설 수 있어. 근데 선희는 애 키우면서 혼자야. 좀 더 든든해야지. 그녀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좋은 아버지시네요. 3월 12일 저는 두 자식을 불렀습니다. 종로 냉면집, 너희한테 할 말이 있다. 치국이가 먼저 물었습니다. 아버지, 건물 담보권은요? 안 된다. 왜요? 건물 명의를 신탁은행으로 넘겼다. 이제 담보 못 잡아. 치국이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아버지, 그게 무슨 소리예요? 그럼 저는 어떡하라고요? 선희도 끼어들었습니다. 오빠, 진짜 그 생각밖에 없어? 아버지가 왜 그러셨는지 생각 안 해봤어? 닥쳐. 넌 어차피 받을 거 다 받잖아. 저는 차분히 말했습니다. 치국아, 네, 너 사업 망하면 채권자들이 네 상속분까지 가져간다. 그거 아니? 나는 네가 빚쟁이들한테 아버지 유산까지 뺏기는 꼴 못 봐. 그래서 신탁 걸었다. 네 몫은 네가 파산해도 법적으로 보호받아. 치국이 눈이 흔들렸습니다. 그리고 선희야. 네, 아빠. 너 지금 애 키우느라 힘들지? 재혼하고 싶어도 못하잖아. 경제적으로 불안해서. 네, 너한테는 좀 더 줬다. 네 몫은 네 남편 될 사람도 못 건드려. 오직 너랑 우리 손녀 것이야. 선희 눈에서 눈물이 떨어졌습니다. 치국이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아버지, 그럼 아버지는요? 나? 네. 아버지는 돈이 얼마나 남으세요? 저는 웃었습니다. 월세에서 200만 원. 그거면 충분해. 그게 다예요? 그래. 나는 구두 닦던 사람이야. 200만 원이면 왕처럼 사는 거지. 선희가 울먹였습니다. 아빠, 우리가 너무 못됐어요.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야. 너희가 못된 게 아니라 세상이 너희를 그렇게 만든 거지. 4월 8일 저는 항암 치료를 시작했습니다. 치국이와 선희가 번갈아 병원에 왔습니다. 치국이가 말했습니다. 아버지 사업 정리했어요. 이제 조그맣게 시작할게요. 아버지 건물은 손 안 댈게요.
선희가 손을 잡았습니다. 아빠, 저 요양보호사 자격증 땄어요. 이제 제 힘으로 살아볼게요. 저는 두 자식 손을 꼭 쥐었습니다. 그래, 그게 아버지가 바란 거다. 6월 17일 박만수 씨는 숨을 거두었습니다. 장례식장, 김미소 신탁관리사가 찾아왔습니다. 고인께서 남기신 게 있습니다. 그녀가 작은 천 주머니를 내밀었습니다. 안에는 손편지 2통. 치국에게. 치국아, 니는 아버지 아들이니까 몇 번을 넘어져도 다시 일어설 거다. 근데 그때 빚쟁이들이 네 손발 묶으면 안 되잖니? 그래서 아버지가 미리 지켜뒀다. 네 몹 4억 5천. 천천히 제대로 써라. 선희에게. 선희야, 니는 엄마 없이 자라서 아버지가 늘 미안했다. 근데 네가 우리 손녀 잘 키우는 거 보면서 아버지는 자랑스러웠어. 네 모 7억 5천. 니랑 손녀 평생 쓰고도 남을 거다. 행복하게 살아라. 두 자식은 그 자리에서 소리 내어 울었습니다. 2년 후 종로 3가 건물은 16억 5천만 원에 매각되었습니다. 치국은 작은 카페를 열었습니다. 상속받은 돈 중 2억만 쓰고 나머지는 적금에 넣었습니다. 선희는 아이와 함께 경기도에 작은 집을 샀습니다. 요양보호사로 일하며 안정적으로 살고 있습니다. 두 남매는 아버지 기일마다 함께 모입니다. 싸우지 않습니다. 담보 설정 차단, 생전에 자녀가 건물을 담보로 못 잡음, 아버지가 살아있을 때부터 법적 보호, 채권자 압류 방지, 아들이 파산해도 상속분은 보호됨, 신탁 재산은 개인 채무와 분리, 배우자 침해 차단, 딸이 재혼해도 새 남편은 권리 없음, 오직 딸과 손녀만 수혜자, 분쟁 가능성 제로, 유언장처럼 법원에서 다툴 여지 없음, 계약서대로 자동 집행. 박만수 씨는 재산을 빼앗으려던 게 아니었습니다. 자식들을 지키려던 겁니다. 치국이를 채권자로부터, 선희를 경제적 불안으로부터, 그리고 무엇보다 두 남매를 서로로부터 지키려던 겁니다. 재산은 축복이 될 수도 저주가 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신탁은 그 재산이 축복으로 남도록 법으로 약속해 주는 장치입니다. 자식의 효심에만 기대지 마십시오. 자식을 사랑한다면 그들이 재산 때문에 싸우지 않도록 법적, 울타리 유언대용 신탁 등을 미리 쳐주는 것이 부모로서 할 수 있는 가장 큰 사랑이자 마지막 배려입니다. 이제는 걱정이 아닌 가족의 행복을 위해 쓰일 수 있도록 여러분이 먼저 준비할 때입니다. 오늘 밤 여러분의 비밀 주머니에는 무엇을 담으시겠습니까? 오늘 저의 뼈아픈 고백이 여러분의 노후를 지키는 예방주사가 되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이 눌러주시는 구독과 좋아요는 단순한 응원이 아닙니다. 저처럼 순간의 선택으로 평생 모은 돈을 날릴 뻔한 또 다른 가장을 구하는 가장 확실한 구조 신호가 됩니다. 한 분이라도 더 이 영상을 보고 멈출 수 있도록 여러분의 손끝으로 힘을 실어주세요. 그럼 다음 이야기에서 또 만나요. 감사합니다.